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대상자의 귀에 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물을 점적한다. 2. 약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3.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놓는다. 4.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는다. 5.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는다. 귀의 겉을 닦는다. 이건 맞아요. 하지만 귓속을 닦는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중앙에다 약물을 쏘는 게 아닙니다. 측면을 따라서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이게 맞고요. 어떤 약이든지 햇볕에다 놓는 건 없어요. 직사광선을 피한다. 솜을요 하루 종일 끼워 놓는 게 아니죠. 작은 솜을 15분에서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는다. 또 5번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 약을 넣을 때도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고요. 이 고막 채운 게 귀 속에 이렇게 넣잖아요. 이때도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후 하방은요. 소아, 어린아이들일 경우는 후 하방으로 당기면서 고막 채운 게 되거든요. 하지만 요양보호사 시험에서는 다 대상자가 65세 이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 상방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비슷한 기출 지문 제가 좀 읊어드려 볼게요. 이 치료를 할 때 귀를 위쪽으로 후상방으로 잡아당기죠. 이 병을요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담굽니다. 왜? 너무 차가운 귀약을 귀에 넣으면요 오심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귀약 투여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눕게 한다. 이거 맞습니다. 작은 솜을 15분 20분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는다. 이거 맞아요. 점적하기 전에 면봉으로 귀 바퀴와 외이도를 닦는다? 맞아요. 양쪽 귀에 귀약을 넣을 때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요것도 맞아요. 귓구멍의 측면을 따라서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다 맞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워준다. 나, 왼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다,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라, 오른쪽 다리에 하의를 벗긴다. 정답은요? 임마, 건, 벗건마 요거 알아야 되죠? 벗기는 순서죠. 벗건마, 벗기는 순서는 건강한 쪽 먼저 그리고 마비 쪽이다. 순서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바지를 발목까지 내려놓고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긴다. 마비 쪽 다리에 하의를 벗긴다. 요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벗을 때는요. 벗건마 건강한 쪽 먼저 그리고 마비 쪽을 벗깁니다. 무릎 모아 세우고 엉덩이 들어 올린 다음에 건강한 쪽 먼저 벗기고 마비 쪽 벗긴다. 입힐 때는요. 임마건 마비 쪽 먼저 그리고 건강한 쪽 이렇게 입히고요. 휠체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밖에 응급배를 설치한다. 2. 휠체어에 걸터 앉게 한 후 이동시킨다. 3.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4.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다. 5.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대상자의 왼쪽에 휠체어를 놓는다. 3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화장실 옆에 또는 화장실 안에 호출기를 두거나 응급배를 두어야겠죠? 휠체어에 깊숙이 앉힙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는요. 바닥에 불필요한 물건을 놓으면 안 돼요. 걸려서 넘어지니까요. 휠체어는 건강한 쪽에 대주죠?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에 대어준다.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인다. 화장실 변기 옆에는 안전 손잡이 설치하면 더 안전하겠죠?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스스로 하도록 격려한다. 휠체어는 타고 내릴 때 항상 잠금 장치를 걸어둬야겠어요. 복지용구 중에서 다음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적절한 것은 이거 구매하는 거예요? 대여하는 거예요? 이거 대여해주는 겁니다. 1. 등받이가 고정된 것. 2.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3.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4. 철제로 만들어진 것. 5. 콘센트의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일단 목욕용 리프트가 뭐냐면요. 대상자가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요양보호사가 이거 어떻게 번쩍 안아가지고 목욕탕을 들어가서 시키겠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 전동 의자 같은 거예요.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앉혀놓고 목욕을 시킵니다. 만약에 전선에 코드 꽂았어요. 물에 감전될 수 있겠죠. 의자가요. 등받이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뒤로 조금 제끼지를 못하겠죠. 머리 감길 때 힘들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보기를 볼게요. 등받이가 고정된 것 안 된다고 했어요. 등받이가 편안한 자세로 약간 뒤로 제낄 수도 있고 머리를 감길 수도 있으니까 각도 조절이 돼야 되겠구나. 아시겠죠? 2.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전선 코드를 꽂으면은 감전될 수 있으니까 이거 배터리 괜찮은 것 같아. 3.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면 요양보호사 팔 빠지겠죠. 자동으로 조정되는 게 좋겠어요. 4. 철제? 녹슬겠죠. 플라스틱이 녹이 안 쓴다. 5번.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 감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전용 배터리로 쓸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대여 가능한 거죠? 부피가 있고 비싼 것들은 대여할 수 있다라는 거. 대여 가능한 복지용구 뭐 있죠? 전동 침대, 수동 휠체어, 또 이동욕조나 목욕 리프트 이런 것들은 대여가 가능하다.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흡인병은 2, 3일에 1회 씻는다. 2. 가래가 묻은 시트는 소각 처리한다. 3. 고무 재질의 카테터는 햇볕에 말린다. 4.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따로 세탁한다. 5. 혈액이 묻은 옷은 더운 물로 빨고 찬물로 헹군다. 여러분 포인트 아시겠죠? 정답이요. 4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따로 세탁한다 또는 별도 세탁한다 이런 표현 기억하세요. 흡인병은요 2, 3일에 한 번 씻겠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깨끗이 닦는다. 한 번 이상이라는 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무조건 한 번은 기본으로 닦아라 이 얘기죠. 가래가 묻은 시트는요. 소각 처리 태워버려요. 가래가 묻은 시트는 장갑 끼고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해서 개별적으로 세탁을 합니다. 고무 재질의 카테터 햇볕에 말리면 쪼그라들어요. 카테터가 이 고무관입니다.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자비 소독한다, 끓인다, 그리고 쟁반에 널어가지고 그늘에서 말린대요. 끓이는 건 괜찮은데 햇볕에는 쪼그라든대요.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따로 별도로 세탁하는 게 좋고요. 혈액이 묻은 옷은요 항상 찬물로 빨고 더운 물로 헹군다. 왜? 이 혈액, 체액, 가래 이런 것들은요 단백질 성분이에요. 단백질은 뜨거운 것에 응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얼룩이지고 잘 안 빠지겠죠? 찬물에 일단 1차적으로 애벌 빨래하고 더운 물로 비누칠해서 닦아라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음 그림에서 등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올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로 옳은 것은 일단 엎드려 있는 게 복 위죠? 엎드렸을 때 공간이 뜨는 부위를 뭔가 지지해주고 받쳐줘야지 편안하게 누울 수가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1번 그림은요. 아랫배와 발목 밑에 타올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배와 무릎. 세 번째는 무릎과 발목. 네 번째는 가슴과 배. 다섯 번째는 가슴과 발목입니다. 엎드려 있을 때요. 어디가 떠요? 배 뜨죠? 그리고 이 발목 밑에 뜨지 않나요? 정답 1번입니다. 배와 발목 밑, 상체의 중심점 하나, 하체 하나 이렇게 두 군데를 지지했을 때 내가 뭔가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복위, 엎드린 자세이다.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좀 쉬게 해주고 싶을 때 엎드린다. 아랫배에 낮은 베개를 놓아 허리 앞 굽음을 감소시킨다. 아랫배와 발목 밑에 타올을 받쳐 넙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킨다. 한마디로 아랫배와 발목 또는 아랫배만 이렇게 나와도 아셔야 돼요. 다음 그림과 같이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여러분이 보기를 보기 전에 포인트로 아셔야 될게요. 가파른 내리막길 요거 두 개입니다. 경비가, 지그재그, 경비가,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 지그재그로 간다? 일단 지그재그로 가야 돼. 이거 알아야 되고요. 내리막길은 내 뒤로 돌린다. 이거예요. 뒤로 돌리고 지그재그로 가는 보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1.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딱 나오지 않습니까? 2.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앞바퀴를 들어? 이거는 뭔가 바닥에 턱이 있을 때 아니었어? 3.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뒷걸음으로 내려간다. 4.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이런 건 다 틀린다. 지그재그를 찾아야 되는데 1번, 4번이 지그재그죠? 하지만 내리막길이니까 뒤로 돌려서 지그재그로 가는 게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이게 되겠습니다. 휠체어 이동하는 방법. 여기서 요점 정리 끝납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 캡처해서 보세요. 문턱에 있다. 뭐예요? 앞바퀴를 들어 올려 이거예요. 이 문턱이라는 표현이 도로턱, 방지턱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울퉁불퉁하면은요,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려야지 이 휠체어가요, 그 진동을 덜 느껴요. 아시겠죠?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 문턱, 도로턱을 오를 때, 휠체어를
약간 뒤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서 문턱을 오른다.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이거는 바닥이 울퉁불퉁하다 이 얘기예요. 울퉁불퉁한 길은 대상자가 진동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이거예요. 앞바퀴를 들어 올릴 때 뒤로 약간 젖힌 상태가 되겠죠? 이 얘기입니다. 내려갈 때는요. 내 뒤로 돌려서 내려가요. 왜? 내려갈 때요. 여러분 휠체어를 그냥 곧장 앞으로 민다고 생각해보세요. 대상자가 앞으로 쏠려서 굴러떨어질 수 있잖아요. 휠체어를 뒤로 돌린 상태에서 내려가야 안전하잖아요. 누가? 대상자가. 내려갈 때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내려가라. 더군다나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 지그재그로 가야 속력이 좀 줄지 일직선으로 내려가면 속력이 너무 빨라서 위험하다 이거예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내려간다. 요양보호사가 뒤에 서서 뒷바퀴를 내려놓는다.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로 뒷바퀴를 천천히 뒤로 빼면서 앞바퀴를 조심히 내려놓는다. 가파른 내리막길에서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턱이 있다 하면은 포인트는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내려간다. 휠체어를 뒤로 돌린다. 또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 다 이렇게 경사가 심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일직선으로 내려가면 속력이 너무 빠르니까 지그재그로 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스키 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직선으로 쭉 내려오면은요 속도가요 정말 무슨 자동차 달리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지그재그로 가야 이 속력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경비가 지그재그,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지그재그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경사를 완만하게 하려고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간다.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내려간다. 내리막길이 뒤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대상자의 체중이 너무 무겁거나 경사도가 크면은요. 지그재그로 내려가야 되겠죠. 엘리베이터는요.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온다. 문제 내볼게요. 문턱이 있다?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게 키워드죠. 내려간다? 휠체어를 뒤로 돌려야 되는 거죠. 경사로다. 지그재그로 가야겠죠. 비탈이다. 지그재그로 가야겠죠. 가파른 길이다. 지그재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섞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아셔야 돼요. 턱이 있다.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뒤로 간다. 그러면 뒤로 돌리고 또는 경사로다. 비탈이다. 가파른 길이다. 지그재그로 간다. 이 포인트를 알고 보기에서 체크를 해서 답을 맞추세요.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2.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3.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4.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5.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정답 뭘까요? 3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심장과 팔 높이를 같게 해야 혈압이 정상적으로 측정이 돼요. 그 자세가 달라지면은요, 혈압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나옵니다. 1번,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너무 많죠? 6g 이하로 염분을 섭취하는 게 좋겠어요.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물은 좋지 않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좋은 거예요. 포화지방산과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과일이나 야채, 저지방 유제품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먹어야 되는 게 혈압약이에요. 약을 안 먹으면요. 바로 혈압이 다시 올라가겠죠. 5번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2차성 고혈압은요, 한 5에서 10%예요. 그, 비만 때문에 생기는 본태성 고혈압이 거의 다입니다. 90에서 95%예요.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흡연, 과도한 음주, 짠 음식, 또 비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압이 생긴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2. 주기적으로 냉요법을 한다. 3.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다. 4. 자외선을 차단한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한다. 정답은요? 1번이죠.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고 했어요. 관절염에는요. 수영이 좋다고 했죠.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 골다공증에는 좋은 거예요. 산보, 걷기, 가벼운 조깅, 비타민 D 섭취, 햇볕을 쬐면은요. 비타민 D가 생성된다. 이런 것까지 알고 갈게요.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성생활을 금한다. 2.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3.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4.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5.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정답은요?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입니다.
성생활을 금하진 않죠. 발기하는 데 문제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성생활은 가능하고요. 맥주를 마시나요? 비대된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서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죠.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요, 발기 지연을 초래해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금주합니다. 또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을 필요는 없고요. 도뇨관을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이게 더 좋은 답이 되겠어요. 전립선 비대증은요, 남성 호르몬이 불균형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면 요도구가 좁아지죠. 그럼 소변 줄기가 가늘어져요. 잘 안 빠지겠죠. 그래서 소변이 잘 안 나오고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오기 때문에 배뇨를 하고 나서도 잔뇨감이 있어요. 그래서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심하면 전립선 절제술을 받는다.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 커튼을 쳐 어둡게 한다. 2.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3.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4.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5.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정답은요? 4번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입니다. 진압력 장애는요, 시간, 장소, 사람을 자꾸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죠. 항상 현실을 알려줍니다. 현재 상황을 알려줘요. 지금은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오후 6시니까 저녁 먹을까요? 오늘은 몇 월 며칠이에요.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선망은요, 갑자기 나타난다. 급성 질환이다. 이게 중요했고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 대체로 회복이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선망 대상자는요, 진압력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가족 사진, 달력, 시계를 가까이 둔다. 뭐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이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대상자의 피부계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보고해야 되는 경우 문제가 있을 때다. 이거 기억하고 이런 문제 푸십니다. 1.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2.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3. 얼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졌다. 4.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 5.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정답은요? 4번이죠.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이 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머지 보기들은요, 그냥 노화의 어떤 증상 같은 거예요.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정상적인 노화죠.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노화입니다. 탄력성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죠. 또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이거 역시 노화의 과정이 되겠어요. 노인성 피부계 질환. 피부가 얇아지죠. 표피가 얇아지죠. 탄력성이 떨어지고 쉽게 손상되고요. 피하 지방의 감소로 기온에 민감해집니다. 멜라닌 세포가 감소돼서 머리에는 흰머리가 생기고요. 손발톱은 두꺼워집니다. 입가와 뺨에는 털이 증가해요.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이런 것들이 피부계 질환이 되겠어요.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1. 방문 요양. 2. 방문 간호. 3. 노인 요양시설. 4. 주 야간 보호. 5.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정답은요? 일정 시간,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죠? 4번 주 야간 보호가 되겠습니다. 1번 방문 요양. 방문 요양은요,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였죠. 방문 간호는요, 간호사 또는 방문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간호하는 거예요. 3번 노인 요양시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죠.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서 밥 주고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게 바로 노인 요양시설이고요. 주 야간 보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아침 한 9시에 가서요, 오후 5시에 끝나죠.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해 주는 게 바로 주 야간 보호가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한 달에 9일 맡길 수 있는 거, 그거는 바로 단기 보호가 되겠어요. 5번에 있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요,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 바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되겠어요. 공생은요, 입소자를 9명 이내로 받고요. 노인 요양시설은요, 입소자를 10명 이상으로 받는다. 이것도 중요했죠?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해 대상자에게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폐렴 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2.
파상풍은 3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3. 백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4.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해야 합니다. 5. 인플루엔자는 1년에 2회 접종해야 합니다. 정답은요? 1번이죠.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한 번만 접종해도 되는 거 폐렴구균과 대상포진이에요. 우리 10년마다 파디하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요, 10년마다 접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디파백,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를 어릴 때 접종을 하잖아요. 100일에는 추가 접종은 없어요.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는 것은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은요, 1년에 한 번 맞죠? 매년 1회 맞는다라는 거.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 폐렴구균, 대상포진,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언제 맞죠? 10, 11, 12월에 보통 맞고요.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해주고 있죠.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관절의 뻣뻣함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폐조직의 탄력성 증가 4.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5.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정답은요? 2번이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을 기피하는 거예요. 관절의 뻣뻣함은 점차 증가되죠. 그래서 움직임에 제한이 생깁니다.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해서 흉곽이 경직돼요. 폐활량이 줄어들으니까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차죠. 또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감소해요.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집니다. 또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합니다. 균형이나 조정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져요. 본인이 잘 못하니까 자꾸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 중에 또 하나는요,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요. 폐활량이 줄어들면서 숨이 차죠.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한다.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어요. 균형이나 조정 능력이 감소한다. 또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이나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진다. 시력이 감퇴되고 심리적인 상태가 운동을 방해한다. 이런 것들이 다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똑같지만요. 보기는 계속 달라집니다. 성희롱의 유형과 행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언어적 성희롱, 신체 일부를 밀착함 2. 육체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3. 육체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4. 시각적 성희롱,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5.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정답 뭐죠? 5번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했다. 이게 바로 시각적 성희롱이 되겠어요. 1번 신체 일부를 밀착함, 육체적인 성희롱이죠. 2번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언어적인 성희롱이에요. 3번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눈 버렸죠. 시각적 성희롱이다. 4번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언어적인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야한 농담, 성적인 정보 유포, 음란한 농담, 언어적인 성희롱이에요.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회유, 다 언어적인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신체가 접촉하는 게 육체적인 성희롱이죠.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2. 사이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3.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4.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5.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요? 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하는 거예요. 의심돼도 신고하고요. 알게 돼도 신고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 2.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3.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를 깐다. 4.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5.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정답은요? 5번이죠?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겠죠. 복도에 또는 바닥에 물건 쌓아두지 않습니다. 걸려서 넘어지죠? 낙상 우려로 문턱은 설치하지 않는다.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요, 잘 넘어져요. 바닥에 물기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에서 중요했던 거 뭐 있죠? 상하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운동한다.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쉰다. 또 그 자세를 유지할 때는요, 10에서 15초간 유지하라고 했어요.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2.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4.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한다. 5.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정답은요?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거든요.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합니다. 독감이죠.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 아니죠. 인플루엔자 독감은요. 공기, 비말 감염 질환이에요. 증상이 없으면 치료할 필요가 없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상은요. 발열, 두통, 전신 쇠약감, 마른 기침, 코막힘, 근육통, 인후통 이런 것들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언제 맞죠? 10, 11, 12월에 권장하죠. 독감은 걸리면 일주일 정도는 쉬어야 돼요. 상대한테 옮기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독감에 걸렸다고 한다면요. 일주일은 쉬었다가 요양보호를 나가야 합니다. 매년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접종을 맞죠.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인플루엔자는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또 어떤 질병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죠?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도 바이러스거든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대상포진 걸리면 어디로 가라? 피부과로 가셔야 돼요.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치료 후 재발률이 낮다. 3.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4.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요?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질병의 경과가 길어요. 재발이 빈번하고요. 원인이 불명확하고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노화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질병이 생긴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노인성 질환 특성 중요하죠.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합니다. 신장의 배설 능력이 떨어져서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죠. 그래서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노인은요. 약에 민감하고 약물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단독 발생이 아니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다.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다. 합병증이 동반되기가 쉽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번갈아 나옵니다.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다. 시설 방문을 왔다며 외부인이 대상자의 방에 불쑥 들어와 사진을 찍고 나감. 휴대전화 사진 화면에 딱 나와야 돼요. 그쵸?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관한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우리가 키워드만 알고 답을 딱딱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해진 시간 안에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휴대전화, 사진, 사생활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예요. 외부 방문자가 맘대로 사진을 찍고 불쑥 들어온다? 이거 사생활 보장 안 되는 거죠. 나 막 속옷 갈아입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 큰일 나죠. 허락받지 않은 사진 촬영, 도촬하는 거 안 되겠죠?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에 위배되는 행동이에요.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와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1. 자기방임. 2. 경제적 학대.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언어적 학대. 정답은요? 4번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자기 방임은요, 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놔버리는 거예요. 경제적 학대는요,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들이죠. 정서적 학대는요, 정서적으로 고통 주는 거예요. 노인에게 비난하고 모욕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요. 신체적인 학대 볼게요. 방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신체적인 학대는요,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을 단절하든지 기본적으로 가스, 난방, 전기, 수도 등의 이런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를 단절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잖아요.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거주지를 통제해요.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고요. 전기 끊었어, 수도 끊었어. 대상자가 생존이 위협받고 있죠. 이게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한다. 2. 장기 요양 요원 지원센터에 상담 신청을 한다. 3. 대상자의 가족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5.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정답은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또는 상담, 인력지원, 복리 향상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이 새면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2. 산책하는 동안에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4.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5.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콜솜으로 닦는다. 5.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콜솜으로 닦는다. 1번 소변이 새면 즉시 보고해야겠어요. 유치도뇨관을 제거하는 것은 의료행위예요. 요양보호사가 하면 안 됩니다. 2. 산책하는 동안에도 연결관은 잠그면 안 돼요. 연결관은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꼬이지 않게 해야지만 소변이 잘 배출이 되겠죠?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수분을 먹게 해서 방광 기능을 유지한다.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대에 누워있게 한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유치도뇨관 관리하는 방법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죠?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둔다. 소변은요, 몸에서 나온 불순물 배설물이에요. 우리 몸보다 높게 있으면요, 우리 몸을 흡수되겠죠? 역류되겠죠? 안 돼요. 항상 몸보다 아래 놓아야 되는 것이 소변 주머니죠. 소변량과 소변의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한다.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어요. 유치도뇨관 한다고 못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연결관이 꺾이거나 눌리거나 꼬여있으면요, 소변이 안 빠져서 배가 아프고 불편해요. 수시로 살펴줘요. 소변이 잘 빠지는지.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은요, 관이 꺾여있나 꼬여있나 눌려있나 소변이 안 빠지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요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염증에는 물을 많이 먹어서 그 염증, 독소를 몸 밖으로 빼낸다. 문제가 생기면 보고한다고 했죠? 소변 색깔이나 소변량, 또 소변이 새면은요, 보고한다. 이런 문제까지 나왔죠?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데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통증이 일단 있어요. 옆구리 부위에 통증이 있다 이런 거예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 회계로 관리한다. 2.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한다. 정답은요? 2번 재원은 돈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체적인 돈은요, 전체적인 재원은요, 보험료, 본인부담금, 국가지원으로 구성된다.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내는 거죠. 국가지원은 세금입니다. 보험료는요, 건강보험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요양보험료예요. 강제적으로 다 우리가 내고 있는 것들. 본인부담금은요, 15에서 20%, 재가급여로 간다고 하면 15%, 시설급여로 간다고 하면 20%예요. 나라에선 20% 대주고요. 나머지를 보험료에서 충당을 해줍니다. 100%가 되려면은요, 재가급여 15% 냈어요. 나라에서 조세 20% 대줬어요. 35%죠. 나머지 65%는 보험료에서 내주고요.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요양원 갔어? 20% 내죠. 나라에서 20% 대주죠. 나머지 60% 보험료에서 충당합니다. 이 보험료라는 게 공단에서 충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공단에서 항상 우리 보험료를 받아가니까 그 돈으로 내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해준다. 하지만 국민기초수급권자는 그나마 본인 부담금도 없다.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본인이 20% 부담하죠.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용 20% 부담해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요, 그나마 10%를 할인해줘서 10%는 부담을 해야지만 소견서 발급받고 간호지시서 발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별도로 운영한다. 돈만 통합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알고 보기 볼게요. 1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해요. 통합 징수한다. 하지만 회계는 별도이다. 아시겠죠?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맞죠? 3번 장기 요양 기간은 급여 비용을 어디다 청구해요? 공단에다 청구해야지 보험료를 받죠.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하나요? 장기 요양 기간에 지급해야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 그 비용을 요양원 또는 주야간보 이런 데다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장기 요양 기간입니다. 5번 의료급여 수급관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 요양 기간이 부담하는 거 아니죠? 본인이 내는 거예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나 60% 내야 되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서비스 비용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 내야 되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사소견서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0% 내야 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밥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게 바로 일상적인 생활이죠. 1. 세탁, 2. 체위 변경, 3. 편지 대필, 4. 병원 동행, 5. 의사소통 도움. 정답은요? 1번 세탁이 되겠습니다. 체위 변경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편지 대필은요. 정서 지원 서비스, 병원을 동행한다.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죠. 의사소통 도움은요. 정서 지원 서비스가 되겠어요. 일상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집안일, 취사, 청소, 정돈, 세탁, 장보기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상태 변화를 관찰해야겠죠? 1. 옹호자, 2. 관찰자, 3. 중개자, 4. 정보 전달자, 5. 동기 유발자. 정답 2번 관찰자 되겠습니다. 옹호자는요.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대상자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지해준다, 지켜준다. 정보 전달자는요. 대상자의 어떤 상태나 정보를 전달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의료기관 또는 시설장 같이 업무 보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전달해줘야 되겠습니다. 동기유발자? 아유 잘하시고 계시네요.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면서 지지해주는 거예요. 관찰자의 역할, 관찰한다, 살핀다, 확인한다, 파악한다 이런 서술어를 보세요. 대상자의 맥박, 호흡, 심리적인 변화를 살핀다. 대상자의 신체적인 증상과 심리적인 변화를 확인한다. 상태 변화를 파악한다.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한다. 이런 것들이 관찰자의 역할이겠어요. 대상자의 이 것만 살피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질병 변화에 대한 증상까지 다 살펴준다. 관찰자의 역할이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고민해 보겠다고 하며 대답을 피한다. 2.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3.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를 연결해준다. 4.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수고비를 요구한다. 5. 개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자고 한다. 정답은요?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요양보호사는요? 본인의 업무 영역 이외의 무리한 요구는 거절하는 게 좋아요.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좋죠?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려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2.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한다. 정답은요?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고정시킨다 이런 의미죠. 손목을 강하게 털면 안 돼요. 손상됐을 땐 움직이지 않는다. 손목은요 심장보다 낮게 한다. 다친 부위는 심장보다 높은 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뱀에 물렸을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에서는 뱀에 물린 무슨 그런 사건이 나올 일은 없죠. 뱀에 만약에 물렸다 하면 심장보다 낮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왜? 그 독이 심장으로 퍼지잖아요. 순환이 되니까. 다쳤을 때만 심장보다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찜질 아니죠? 항상 삐거나 골절 있을 때는 냉찜질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다치셨을 때요. 삐었어, 근육통이야 이럴 때는요. 첫날 다친 날은요. 냉찜질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한 3일까지 냉찜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온찜질 하면은요. 부풀어 올라요. 안 돼요. 냉찜질이 먼저라는 거. 다쳤을 때 치료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손목을 삐었어. 그런 경우는 냉찜질이고요. 만성 관절염이다 하면은요. 그럴 때는 온찜질이 되겠어요. 휴식을 하는 게 좋죠? 또는 압박분대를 이용해서 고정시킨다. 이런 것들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 관계 회유. 이거 뭘로 한 걸까요? 말로 한 거죠? 1. 시각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육체적 성희롱. 4. 사회적 성희롱. 5.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요? 2번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시각적인 성희롱은요, 눈이 버려요.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했다 하면은 시각적 성희롱이죠. 언어적 성희롱 뭐 있을까요? 야한 농담, 성적인 정보 유포,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 회유 이런 거 다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그럼 이거 뭘까요? 과거의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이것도 언어적 성희롱이고요.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아서 술 좀 따라봐 이랬어. 이것도 말로 했죠? 언어적인 성희롱이 되겠어요. 육체적인 성희롱은요. 스킨십이 닿아야 돼요. 신체가 접촉돼야 됩니다. 입맞춤,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김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성희롱이에요. 눈이 버렸으면 시각적 성희롱, 접촉을 했으면 육체적인 성희롱, 말로 했어 그러면은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어요.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직업윤리 문제에 2문제 정도는 꼭 나오고 있습니다. 1.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2.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한다. 4. 대상자 부재 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긴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정답은요? 1번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요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계획된 것보다 서비스 시간 늘리는 거 아니죠?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죠? 인종, 연령, 성별, 종교, 경제적인 지위, 개인적인 선호 이런 것들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부재 시에는요. 메모를 남기고 다른 날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타 직종과의 업무 협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시설장 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타 업종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양보호사의 기타 행동 규범 한번 보자고요. 개인의 선호를 인정해준다.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는 신고한다. 기저귀 재사용,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 대상자의 건강에 해로워요. 이렇게 설명한다.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 분담금 할인을 요청했어? 그거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위법입니다. 이렇게 설명한다. 의료 행위는 하지 않는다. 흡인, 관장, 도뇨, 욕창, 치료는 하지 않는다. 치료는 의료진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외용약, 도포는 가능하다. 뭐 빨간 약 발라주고 연고 발라주고 안약 넣어주고 이런 건 괜찮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2.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우선하였다. 3. 장기 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었다. 4.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제공한 후 시설장에게 보고하였다. 5.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정답은요? 1번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괜찮죠? 또 2번 보세요. 자신의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남도 케어할 수 있죠. 요양보호사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3번 장기 이용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 할인 안 된다. 불법이다. 위법이다. 4번 근무 시간에 시간 변경 필요하면은요. 먼저 상의하고 변경해야 돼요. 자기가 임의로 하고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상의 먼저 하고 그리고 변경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는요. 가족과 시설장과 상의를 한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겠어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뭐가 중요할까요?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는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정확히 기록한다. 제공해야 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호자가 부모님 2분 모두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재빨리도 부탁드릴게요.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1.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2. 그 기관으로 연결해드릴까요? 3. 그럼 하는 김에 같이 해드릴게요. 4. 다른 기관들도 그렇다면 고려해볼게요. 5. 저와 개인적으로 계약하면 추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정답은요? 그거 불법입니다. 그거 규정을 어기는 일이에요. 해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의 행동 규범. 개인의 선호를 인정하죠? 대상자 인권을 존중합니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는요? 대등한 관계예요. 본인 부담금 할인 요구했을 때는요? 그거 위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자신이 2번 이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1.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3.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4.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5.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습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위액 분비 증가 2. 간의 약물 대사 증가 3.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4. 구강 건조증 감소 5.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정답은요? 5번이죠?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위액의 분비가 저하돼요. 간의 약물 대사가 저하되죠.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의 대사도 안 되고 제거도 잘 안 된다.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됩니다. 구강 건조증은 증가하죠. 탈계 분비, 침이 분비되는 게 저하된다. 위액의 산도가 저하되고요. 위산이 저하되니까 소화 능력도 떨어지죠.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해요. 췌장에서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니까 당 내성이 떨어져서 당뇨병에 걸리기도 쉽다라는 거.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1. 폐포 팽창 2. 기관지 확장 3. 기침 반사 증가 4. 흥분이나 스트레스 5. 가습된 따뜻한 공기 정답은요? 4번 흥분이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천식이 더 발작할 수가 있다. 천식하면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천식 알레르기 질환이에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원인 물질로부터 회피해야 됩니다. 고양이 털, 차고 건조한 공기, 꽃가루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기침이 나게 되면은요. 그 원인 물질로부터 회피해야 된다는 거.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증가 2. 섬모운동 증가 3. 폐포의 탄력성 증가 4. 기침 반사 감소 5.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정답은요? 4번 기침 반사 감소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 많이 나빠지겠죠? 폐활량 감소합니다. 섬모운동이 떨어져요. 섬모운동이요. 이 미세물질들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나빠진다. 신체적인 특성 다 나빠지잖아요. 폐포의 탄력성 떨어집니다. 기침 반사 좋은 건데 좋은 거는 감소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증가하고요. 코 점막의 건조함은 증가됩니다. 신체 조직 내의 수분 함유량이 떨어지니까 코 속의 점막도 건조해요. 호흡기계 질환은요. 기침 반사는 저하된다. 섬모운동은 감소된다. 좋은 건 다 감소돼요. 호흡 근육은 약화된다. 근육이 약화됐으니까 호흡이 증가하면은 피로하기가 쉬워요. 코 점막의 건조함이 증가해서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